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유한 신사평론가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포항 영일만 주변에 막대한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어서 시추를 명령했다라고 이제 그 브리핑을 한 거죠. 옛날에 한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기 제7광구에 엄청난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원유국이 된다라고 막 부풀려졌었죠. 그 이후에 유신이 터졌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의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40억 배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예. 기업에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어떤 멘트가 나왔는지 보실까요? 여론조사 얼마든지 조작 가능.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 같은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우리 제작진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저기 그 좋은 사진들 많은데 좀 예쁜 걸로 바꿔주세요. 항상 저번에도 이 사진으로 이렇게 신경 쓰. 예, 이런 사진 말고 좋은 사진 많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탄핵 대선 때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 그때 한동훈 홍준표 시장이 출마했었어요. 네. 그때 내 지지율은 7 내지 8%로 늘 한 자리 숫자로 발표됐다라고 하면서 실제 득표수보다 10% 이하로 발표됐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24.03%였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률 15% 이하인 조사는 발표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3억 원을 주면 10%는 더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한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금 생각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 17대 탄핵 대선 때 실제로 지지율이 7, 8% 정도로 나온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 득표율은 24.03%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막판에 가서 결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응답률 15% 이하인 조사는 발표를 금지해야 한다. 좀 무리이긴 하지만 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3억 원을 주면 10% 더 만들어주겠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땐 그랬다. 지금 이게 뭡니까? 2011년 이야기죠. 이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어졌냐면 하도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해서 각자 다른 발표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니까 정제된 여론조사를 로데이터까지 다 들여다본다. 조작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조작을 못해요. 예전에는 로데이터 이거 필요 없이 몇 %다 하면서 그럴싸하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2011년도 이야기를 지금 2024년에 붙여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여론조사 기관이 많아요. 일본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했을 때 결과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본은 안 돼 있거든요. 뭐 지금도 뭐 수기로 써가지고 사인 받는다고 하는데 도장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또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기관의 수준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011년 걸 가지고 지금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4.10 총선 참패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괴멸 책임을 물으면서 이를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폭주 기관차처럼 멈춤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도 비판을 해대니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지구당 부활이거든요. 네. 지금 지역위원회 체제인데 이제는 각각의 지역에 지구당을 부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이 부활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뭐 많이 들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정치 신인에게 조금 더 불리한 요소가 사라집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유리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야 할 거 없이 이번에 22대 국회에 이제 겨우 이제 입문하게 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구당 부활이 간절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이미 신인이 아니니까 이익이 될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막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 온상으로 지목된 것을 지구당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치 진보가 아니라 퇴보다라고 하면서 유난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차기 전당대회 유력 주자이자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수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때리는 거죠. 왜? 그만큼 위협이 되겠죠. 예, 부슬부슬 비가 가랑비에 빗젖는 네, 졌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자리가 바뀔 위험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24%였는데 21%까지 떨어진 거죠. 네. 부정평가는 또 3%포인트 오른 70%로 짓게 됐다. 보통 이제 직무평가를 보시면은 이 아마 갤럽 조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갤럽이 금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은 리얼미터 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앞자리 수가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10%대로 떨어지는 네네. 거잖아요. 10%대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지부동. 배를 땅에 딱 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복지부동하는 현상이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중앙에서 명령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 국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상황은 이 21%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라도 서둘러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발견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보면요. 국민의힘이 30%, 더불어민주당이 29%, 조국혁신당이 13%라고 해서 거기서 1등이다라고 자랑하는데 좋아할 거 없어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29% 플러스 13% 42%로 봐야 한다는 거죠. 42대 30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는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직후인 4월 3주차에 기록한 23%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어떤 배경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정부 여당도 정부 쪽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4.10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참패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참패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참패를 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좀 바뀌는 모습이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바뀌는 모습이 없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외압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특검 진행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아마도 지금 4.10 총선 직후보다 더 떨어진 수치라고 한다면 앞으로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21대가 마무리되었으니 22대는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라든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특검 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을 수 있겠느냐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4.10 총선의 국민의힘 참패 이후에도 형식적인 소통만 내세울 뿐 제대로 된 성찰이 없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몰두하느라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만약 임기 말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면 식물 대통령이다라고 단정 지을 만큼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중반이에요. 임기 중반에 20%에서 이제 10%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정권 핵심 수뇌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복지부정으로 빠진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기 말에 들어가면 모두 다 사실 레임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곧 이제 바뀔 대통령 물러나는데 새로운 대통령 바라보지 공무원들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 중반이에요. 임기 중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도 바짝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자니 별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이 기세를 몰고서 더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지지율 정부 여당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잘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항에서 석유가 터지든 뭘 하든 간에 지지율을 국민들의 마음을 산다는 거죠.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예고 없이 국정 브리핑이 이루어진 게 그런 낮은 지지율 쇄신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판결의 결혼, 이혼제도 시대에 맞게 조정,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떠들썩합니다. 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의 발언 살펴볼까요? 사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 관련돼서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보면은 이혼하는 커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요즘 어떻게 잘 사냐라는 질문하기도 겁이 납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상이 달라졌고 이혼상이 달라진 거죠. 주변에 혹시 이혼한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하기 민망하잖아요.
굳이 꺼내지는 굳이 않죠. 꺼내지 네.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이 그다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굳이 들춰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제도, 이혼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된다. 결혼했을 때 여러 가지 보장해 주는 거, 이혼했을 때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한 것이고 개혁신당이 지난 2월에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 그러니까 3년 이상 별것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명시하면서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파탄주의를 도입할 때가 필요하다.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 제도화되어서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SNS를 통해서 의견을 표했죠. 그런데 지금 그 관심이 쏟아지는 게 최태원과 노소영 이 두 사람이 이혼한 이 문제라기보다 도대체 1조 3천억 원의 엄청난 이 위자료 라든지 어떻게 줄 것이냐. 예, 어떻게 줄 것이냐. 네. 여기에 맞춰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예, 엄청난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예. 어렵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필요한 판결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아니 이 판결의 문제가 네네.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최종현 SK 그 회장이었단 말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딸 소영양을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의 아들 하여튼 아들이랑 같이 결혼을 시켰어요. 완전히 정략적인 결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SK 이동통신 사업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SK그룹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미. 노태우 비자금 중에 300억 원이 SK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도움 없이는 SK는 지금 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재벌이 그냥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 돈을 지금 나누는 것이다 라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노태우 정권 때가 아니라 김영삼 정권 때 이동통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그렇죠. 뛰어든 거 당연하죠. 맞아요. 네. 맞는데 이미 그만큼 영향력을 키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과 서로 사돈을 맺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노태우 대통령 후속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민자당 정권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것이죠. 네. 그 물적 토대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정확한 거는 300억 원이라는 비자금이 SK에 흘러들어갔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재벌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두고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죠. SK의 앞 글자가 뭡니까? 선경이죠. 예, 네. 선경 섬유였어요. 선경 섬유였는데 이게 SK 통신으로 큰 재벌가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동통신 사업자로 SK를 선정해 준 게 아니라 김영삼 때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큰 영향력을 미쳤겠죠. 미쳤겠습니다만 여기서 홍준표 시장은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된다. 근데 저는 1조 3천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1측 우길기 인정 요구.
굉장히 민감한 발언입니다.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우길기 형상을 한 일본 해상 자위대 깃발 사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길기가 뭔지 아시죠? 우길승천기라고 해서 네.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군기입니다. 군기. 예전에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니까 우길승천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음악을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일본 측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우리나라 국방장관이죠. 싱가포르에서 열린 21차 아시안보 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양국 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라고 나옵니다. 초계기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예전에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서 근접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초계기를 격추한다라고 해서 이미 레이저 호요를 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2018년 19일 4차례 위협 비행을 했고 관계토한 150m 위에서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라는 거죠. 저 거리면은 소총을 쏴도 맞힐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예. 근데 이미 레이저 광선을 쐈다라는 것은 네. 미사일 발사면 바로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협 비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상황, 이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합의에 평시에 조우할 경우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 중에 우길기를 인정해라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과가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계기 갈등이 있을 때 초계기 갈등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독도 탐사하겠다라고 배를 보냈을 때 대통령이 명확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 격침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못 왔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수역에 대해서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2018년 12월 일본 측이 우리나라 그 관계토함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이 초계기는 그걸 무시한 거죠. 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세적으로 몰리는 상황 아니냐라고 의심될 정도로 된 겁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사건이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인지는 덮어두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 해결하자라고 약속한 것이 이번 합의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초계기 갈등이 누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건인지 덮어두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자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잘못을 양국 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굴종 외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번 국방 당국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국방 차관급 회의를 연례하고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재개하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재발 방지 합의한다는 이 자체는 없던 일이다라고 덮어둔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술 더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길기 사용을 허용해달라니요. 아 진짜 화가 나는데 그쵸. 이전에 그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강제 동원 문제도 그렇고요. 핵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 용인해 줬는데 이번에 군 장병들의 교제에 물론 없던 일을 그 정말 비판받았지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고요. 우리 기업 라인이 지금 일본에 강탈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일이라고 맨 처음 도외시했었죠. 이런 일까지 이번에 우리 군에 대해서 자위대의 위협까지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가슴을 쳐야 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한반도에 우길 승천기가 등장합니까? 그러니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 내용을 두고 말씀 주신 것처럼 대일 굴종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접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잘 모르겠고요.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불렀죠? 왜 나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까? 이 과거와 같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도 잘 나가지 않느냐 라고 하면 왜 당당한 외교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외교를 총책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원래 일본 통일해서 그렇습니까? 일본과 친해서 그렇습니까? 이 국가 외교 부분은 정말로 국익 최고 우선을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일본 앞에서만 가면 작아지고 미국 앞에서만 가면 작아집니까? 작아질 때는 뭐 쫄릴 때는 작아질 수도 있지만 항상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화나. 정부의 대일 외교 평론가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빵점이요. 너무 적게 주시는 거예요.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라 생각해도 한국 이렇게 외교 기조가 바뀌는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제 정치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 편을 먹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동맹을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기조를 바꾼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서 있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친일파도 필요하고 친미파도 필요하고요. 친중파와 친러파 때로 필요하면 친북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민족적인 친북파, 반민족적인 친일파, 반민족적인 친미파는 다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외교를 그따위로 하게 되니까 제가 빵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인 친일파 필요해요. 친미파 필요하고요. 그 친북, 친러 다 필요합니다. 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반민족적인 일을 하는 친일파와 반민족적인 일을 하는 친러, 친중, 친미, 친북, 반민족적인 일, 반국가적인 일을 하는 이런 파들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점수가 빵점이에요. 네.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외교 기조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원 구성 협상 이어가는 여야 신경전 고조입니다. 어제부터 여야 원구성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여전히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 것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지금 민주당의 윤종근 원내대변인이 18개 상임위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맞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되고 관례적으로 의석이 가장 많은 1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했으니까 2당은 법사위의장을 맡게 된다. 그것이 그리고 운영위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게 관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21대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18개 상임위를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가 11개, 7개 나눴었죠. 지금 상황은 그때와 같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때와 했던 것처럼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순순히 21대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22대 국회의 원구성이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법이 규정한 시한이죠. 6월 7일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또 민주당은 협의가 불발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 이런 경고를 남겼죠.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이 이제 그 제 의결에서 부결이 되고 네. 연금개혁 합의도 불발이 되고 나니까 국회의 주요 상임위라고 불리는 법사위나 운영위 같은 거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6월 7일까지 원구성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은 법대로 하자. 이재명 대표가 그 법대로 하자. 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투표 붙이면 당연히 야당이 이기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원 구성을 두고 여야 합의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르겠다. 법대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야당 의석수가 지금 175석이 넘어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국민의힘이 21대 후반기에 법사 운영 과방위 그리고 함께 외교통일, 국방기획재정, 정보위원장을 맡았어요. 7개를 가져갔어요. 이거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모두 다 법대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한 내에 원구성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반발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은 그래서 탈당한 거죠. 네.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국민의힘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뭐 단독으로 야권 전체 해보면 190석까지나 야권이 힘이 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법사위원장직을 굳이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럴 거면 여야 협상을 왜 하냐? 그냥 원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냐? 최소한 구세금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힘입니다. 우리에게 민주당 들러리가 돼달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는데 맞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대로 들러리 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원구성이 여야 합의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라고 해서 투표에 붙여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겁니다. 명심을 등에 업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변수입니다. 우 의장은 원구성을 두고 여야 합의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 주셨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면 야당의 의석수가 175석이 넘어서 모든 상임위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방위가 핵심 화두로 떠올렸다라고 하잖아요. 네. 과방위가 왜 핵심 화두로 떠올랐을까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죠. 네. 과학기술정보 같은 경우는 R&D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우리나라 R&D 예산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근데 이번에 깎았잖아요. 네. 그리고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과방위는 야권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방송 3법, 플랫폼 독과점법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언론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세계를 바라본, 세상을 바라본 창은 언론이지 않습니까? 언론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라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과방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법사위, 정무위, 그리고 과방위
이 세 가지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야가 격돌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다시 추진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21대에서 실패했던 법안들은 22대에 다시 추진할 것이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다시 재표결까지 할 겁니다. 제2의결하면은 재표결까지 갈 겁니다. 그것이 지금 22대 국회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 불발 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도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4건을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정권 2년 반, 3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권을 14건이나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등은 이승만 대통령이지만 가장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모두 다 제2투표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됩니까? 저 이거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용산에 끌려가서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원심력에 휘말려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계속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끌려만 다니면은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이거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북한 오물살포 잠정 중단 확성기 카드 통했나입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2일에 걸쳐 약 1000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이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태도를 바꾼 셈인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남북 간의 관계에 벌어진 일들은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북한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체제에 수십 년 동안 달리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생각 구조 방식이 달라요. 거긴 종교 국가예요. 주체사상 종교 국가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다행히도 네. 제가 북한학을 전공해서 박사는 아닙니다만 수료만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날려보냅니까? 이유가 뭡니까? 뭔가 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죠? 또 흔드는 네, 것 같아요. 흔드는 거죠. 맞아요. 감정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소위 남한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렸지 않습니까? 소위 삐라라고 하죠. 우리가 보내고 나니까 저쪽에서 거기에 맞대응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저렇게 오물풍선을 받게 되면은 위축이 됩니까? 오히려 더 기분 나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차된 차 앞유리가 깨지기도 네. 하고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남한의 민간단체 소위 삐라라고 불리는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방송에서 지금 차마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살짝 힌트를 해주시죠, 그럼. 예. 막 남녀 누드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누드 대상자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뭐 이런 뭔가 합성해서 보냈다는 합성해서,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해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 거예요. 북한이 보기에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그 대북 전단이 쓰레기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진짜 쓰레기를 넣어서 보낸 거예요. 진심이었군요. 예, 쓰레기가. 진심이죠. 근데 일각에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 언론에 출연한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풍선 그 쓰레기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으면 어떡하느냐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생화학 무기가 뻥 터지면 그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풍선이에요. 바람 타고 둥실 내려오는 풍선이기 때문에 이게 오다가 북한 지역으로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서 남한 휴전선 넘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네, 직접적인 피해도 피해를 있을 수 있어요. 있겠네요. 그래서 생화학전을 그렇게 한다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제기하니까 멈추었다. 5시간 만에 멈추었다. 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방부에서는 심리전에서 승리했다. 뭐 대북 확성기가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 쉽게 해서 북한이 쫄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국방부의 정신승리다. 북은 이미 쓰레기 같은 대북 전달 받아서 그럼 우리는 쓰레기를 보낼게 해서 쓰레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1차 목표가 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5시간 전에 확성기가 발표를 한 겁니다. 확성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 군 안팎에선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뭐 대북 확성기가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적 수단으로 꼽힌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적 수단은 대북 확성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군 휴전선에서 근무했습니다. 오피병으로서 근무했고 2년 반 동안 북에서 선전하는 내용 다 들었고요. 북에서 맨날 하는 그 노래도 다 들었고요. 그리고 저 교대 시간과 저쪽 교대 시간을 같이 맞부딪히는 그 북한군 얼굴까지 기억할 정도예요. 심리적으로 안 네. 흔들리셨군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네. 아직도 생생한데요. 자, 이 전쟁이 벌어졌던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항복해라, 그럼 살려준다. 이게 진짜 실제로 그리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수십 년 동안 휴전 상태에서 확성기 방송이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든다? 방금도 무슨 북한 탈북자가 MZ세대 북한 군인들 흔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 남한에 와서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탈북자 이야기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이 국방부의 논리를 받아쓰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게으른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적 수단이 확성기라고 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근거 있습니까? 근거 없어요. 근거 없다니까요. 그럼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네네. 영향을 주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김광석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막 이런 거 하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도 멜랑꼴리해져요. 북한 군인들도. 제가 쌍안경으로 멜랑꼴리해진 표정을 봤다니까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집 보면서. 그런데 그건 영향을 주지 않고 무엇이 영향을 주냐면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북한 일반 인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한 300만, 이건 근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300만 대 정도 북한의 라디오가 있고, 대한민국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100만 명 정도가 봅니다. 듣습니다. 이거는 정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국방부 내지 안보 관련자들은 이 북한 전문가 말 좀 들으세요. 확성기 문제가 아닙니다. 한류가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무서워해요. 김정은 정권이 그거 훨씬 더 무서워한다고. 확성기에 그렇게 목매달지 마십시오. 저 라디오라는 매체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매체라서 북한 예.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맞아요. 흔들리는 수단으로 꼽힐 수 있군요. 근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저강도 도발을 일으키고 있는 의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한미 연합 연습 기간 중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해서
했을 때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해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해일이라는 배가 있어요. 그거 시험하기도 했고요. 막 순항 미사일, 군사 정찰 위성도 막 발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 공격인 오물풍선이라든지 GPS 교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 가지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고강도로 도발했을 경우에는 지금 북한 관련 해상 수송로가 차단될 수 있다라는 위협감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러시아 상대로 굉장히 돈벌이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근데 만약에 러시아 상대로 돈벌이하는 것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강도, 그때는 고강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선거 판세를 보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늘 북침 전쟁 연습을 한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북한의 신문이나 언론이 올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 노동신문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양회라는 정치 일정이 있었고 러시아 대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과 분리된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남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립된 완전히 두 국가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만 비판합니다. 그거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고강도 공격이 아니라 저강도 전략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대북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중지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뭐 실제로 방송 직전이죠. 9.19 군사합의 파기를 뭐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하겠다라고 네. 결정을 했죠. 내일 상정해서 파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달에 평양 가서 9월 19일 날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문장지대 평화지대와 등등등등의 부속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입니다. 그래서 그 DMZ에 묻혀 있는 미군 병사 유해 꺼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 23일 날 북이 일방적으로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파기 선언을 했어요. 우리만 붙들고 있다가 이번에 파기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내일 공식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한반도 안보 상황이 2017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회귀한다라고 봐도 될 것이고,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태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양쪽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 굳게 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대화 채널도 가동해야 된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요. 전쟁 중에 실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냉혹하나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 한미연합훈련 강화, 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강화하는 움직임이 결국 북핵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도움 안 돼요. 지금 한미일로 한편 묶고 북중로를 한편 묶으면 이게 뭐냐, 신냉전으로 고착화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국 카드라는 거죠. 중국 카드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외교 역량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